여러분 반갑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에 근무하는 손정호 정보라고 합니다. 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인데 어디 쓰고 하셨죠? 요게 지금 엔진 개발하고 그때 제가 정영실상 수상할 때 그때 찍은 사진 것 같은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기계공학이라서 오늘 기계공학 UNM인가? 하여튼 그 기계공학대에 이렇게 참석한 거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동안 그 기계공학 그거지만 실제로 선박에서 이렇게 엔진 개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민경덕 교수님도 오늘 발표를 하셨지만 아마 저희 선박 쪽도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백그라운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는 나라별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탄소 감축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정립하고자 할 때는 당사국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고요. 선박용 엔진도 결국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CO2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 아마 오늘 민 교수님하고 제가 드린 이런 일부 또는 전체적인 이해도가 좀 깊으시면 나중에 혹시 취업하실 때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아마 기본적으로 임원 면접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는 타이틀은 전체 4가지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O2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한 10가지 되는 그런 사건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CO2가 그러니까 CO2라기보다는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구의 온도를 올림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에 대한 증상으로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이나 이런 부분들 온도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태국이나 이런 쪽은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사탕수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탕 가격이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나 중국, 그 다음에 허리케인 이런 부분들의 강도가 세지고 그 다음에 저런 산불이 일어나는 것도 저게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최근 4, 5년 동안에 굉장히 빈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강도도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진짜 북극 쪽의 얼음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CO2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이거는 진짜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따내기 위한 어떤 음모에 가깝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부분들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저희가 이 방향성을 정해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 어떤 정성적인 게 아닌 실제로는 과학적인 어떤 팩트가 있어야지만 설득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CO2 또는 그린하우스 가스의 저감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왜 그렇게 모티베이션을 가졌냐를 보면 1850년 저희가 산업화 이후에 해서 22년까지 이렇게 지구의 평균 온도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보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하여튼 1970년, 80년대부터는 선진국 외에 개도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업화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서 특히나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로 그 다음 인도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산업화되면서 CO2 배출량들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 이게 충분히 모니터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온도가 올라가느냐의 부분들을 그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상승 온도하고 그 다음에 1950년부터 CO2 누정량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실제로 이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CO2 배출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파리 협약에서 1.5도씨라고 하는 그를 지켜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로 이끌어졌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CO2에서 시작했지만 요즘 뭐 메탄 슬립이라든지 그 아산화질소와 같은 부분 포함해서 배출 저감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하고 그게 자동차뿐만 아니고 산업계 그 다음에 선박 해운 분야에도 전방위로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그 IMO MEPC 80차에서 결정이 된 내용인데 초기에 이제 그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성이 그 심각성이 조금 이렇게 덜 인식이 됐을 때는 제가 한 2050년까지 해서 한 50% 리덕션을 2008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이상 기후 지구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IMO에서도 유럽을 따라가지고 2050년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넷제로라는 부분에도 좀 의미를 더 두시면 나중에 LCA를 아까 민경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고 그래서 지금 초기에 그 목표로 잡았던 그 그린하우스 가스의 그 리덕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자체가 2030년에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그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진짜 과연 실행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은 각 나라에서 그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그게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계적으로 해보면 해운 분야가 이산화 배출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 정도면 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경제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이지만 그래도 2050년에 대해서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이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마 뭐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메탄올이라고 하는 메탄올 추진선을 머스크로부터 수주를 해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그 지어진 배가 지금 그 덴마크 가가지고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하고 친환경 연료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큽니다. 이제 큰 의미는 실제로 메탄올이라는 부분들은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이게 2021년 머스크가 저희 회사 찾아왔을 때 보면 저희도 메탄올도 엔진을 개발하고 암모니아 엔진도 개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메탄올에 대한 부분을 들고 왔을 때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C가 있기 때문에 그 탱크 투 웨이크라고 해서 배에서 배출되는 데는 CO2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그 화석연료인 HFO 기준에서 한 25%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넷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메탄올을 단순하게 화석연료 베이스에서 화학공장 그 정유소에서 나오는 게 아닌 그린 메탄올이라서 펠렛이라든지 이피올이라고 해서 CO2하고 그 그린 수소를 합성해서 만든 연료를 쓰는 부분들이 이 회사는 이미 그 벤처에다가 투자가 돼 있었고 그게 그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 그 다음 최근에 기사가 나왔지만 중국에서도 이런 메탄올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이 배를 발주하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놨다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화석 연료가 아닌 이퓨얼이나 그린 퓨얼로 뭔가 백업을 갖고 있다는 거였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나아가서는 그 아마존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물류 회사지 않습니까? 이 물류하는 회사도 그 나이키 신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할 때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탄소세라고 하는 또는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줄여서 가격의 경쟁력을 더 꽂아내는 그런 부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탄소사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탄소 국경 조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뭐냐면 철강 분야지 않습니까? 철강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청도 수소부터 시작해서 그린 수소로 가지만 그 철강을 만들 때 그 나오는 CO2를 줄이지 않으면 그거를 미국,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수출할 때는 그 나오는 상당량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차이만큼 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유럽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쪽이 그린이고 우리가 화석연료 베이스에서 또는 CO2가 많이 나오는 거면 가격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플러스 가격 경쟁력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메리트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급한 게 아마 철강 쪽하고 국내 발전사들은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시간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선박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박은 아까 민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초기에 그냥 옛날에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배터리 처음에 이제 퓨얼셀로 같은 저희나라는 퓨얼셀하고 배터리 차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그냥 친환경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5년 전에 이거 이슈를 했을 때는 진짜 배터리로 바꿔야 되나 연료전지로 바꿔야 되나 그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엔진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파워 덴시티하고 저희가 통상 추진용에 들어가는 쪽이 지금 최대 한 82메가, 상용으로 하면 20에서 30메가 정도의 출력을 내야 되는 엔진이 들어가야지만이 또는 동력원이 들어가야지만이 배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봤을 때는 이 80메가 또는 20메가 되는 또는 23메가 되는 포스트로크라 하더라도 배터리로 그걸 대체하면 배가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바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덴시티라고 하는 거 에너지 덴시티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기존의 디젤 엔진에서 저희가 LNG 그 다음에 LPG 에탄까지는 저희가 그 연료로 넣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부분들은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연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퓨얼로 이렇게 제작하기엔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대체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워 덴시티가 높은 반면에 그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효율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46에서 47.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컴팩스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그 연료를 몇 드럼씩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가면서 서버리면 표류합니다. 그래서 육상 쪽의 자동차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면 되지만 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장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디렉션을 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그 만들었던 차트인데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승용 차량은 뭐 전기차 베이스로 배터리차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분위기상 건설기계나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보다는 조금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이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부분으로 그 다음에 중형 선박이나 대형 선박이나 또는 육상 발전 같은 경우는 뭐 SF4C와 같은 연료전지 포함해서 이런 엔진 자체가 결국에는 대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엔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민 교수도 말씀드린 LC의 관점에서는 화석 연료를 쓰면 절대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탄소 중립 연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는 엔진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겠지만 배터리나 연료전지 이런 거 출력하면서 시스템 최적화 그러니까 시스템의 효율을 올리는 쪽에 그 접목을 해서 조금은 다양화하고 또 그 다음에 이종 간의 어떤 동력원에 따라서 융합하는 것이 아마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 그 LCA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박 관점에서도 아까 그 머스크에서 저희가 수주했을 때 그린 메탄올 또는 이 메탄올을 쓰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LCA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현대자동차 쪽에서 그 발표한 내용을 좀 발제를 했는데 내연기관, 그 다음에 배터리, 퓨얼셀 같은 것이 화석연료 베이스에서는 결국에는 그 내연기관 자체가 그 배출하는 CO2형 총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원료의 채취라든지 그 다음에 그 원료를 운송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연료전지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배출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연료라는 부분들을 자동차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 연료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들을 거의 제로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로 그 그린 수소를 쓰게 되면 이 부분도 줄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기준을 만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냥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가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이 LC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뒤로부터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O2를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연료를 채취하고 만들고 운송하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데까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CO2를 그 전 세계적으로 규약하는 넷제를 만족할 수 있는 그 동력원을 또는 그와 관련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이 자동차와 선박 여기에 어떤 동력원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나름대로는 이 그 재생에너지부터 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운송하고 해서 그 다음에 땡구트 웨이클에서 배에서 운전하면서 나오는 그 배출량을 총량을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CO2를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 이런 부분들 보는 거고 요거는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까 그 2008년부터 시작해서 감축을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2050년에 목표를 달성하겠다,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거에서 이게 연도별로 정해진 목표를 갖다가 그 기존의 컨벤셔널하게 HFO라든지 그다음 화석연료를 쓰는 베이스, 그다음에 LNG를 쓰는 베이스, LPG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총량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궁극의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을 하려 그러면 이 디젤이라서 이 퓨얼, 이 메탄올, 이 H2 그 다음에 뭐 이는 그린수소닉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는 그린수소닉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가 되어야지만이 궁극적으로는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결국에는 선박은 지금 현재 엔진에 대해서 연료만 바꾸면 기본적으로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재 대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국내에서 이제 요 청정 메탄올 산업협회가 이렇게 생기고 이니셔티브가 이렇게 출범을 해서 요 청정 메탄올을 가지고 저희 지금 NDC 아직까지 요 메탄올을 가지고 그 CO2 저감하는 목표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요 관련한 산업들을 갖다가 좀 육성을 해서 단순하게 수소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서 우리가 NDC 감축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그린 수소 베이스의 이퓨얼이나 그린 그 연료를 사용함에 따라서 그 NDC 감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적절한 대안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머스크 얘기는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중인 부분에서 아직 안정화는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당하는 주요 메인 포트에는 메탄올에 대한 벙커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구축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기술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박용 엔진은 그 이제 만하고 윈지드라고 두 가지 큰 회사가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여러 고객 접점을 이제 그 가지고서 그 고객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 요 보시면 2050년 기준 해가지고 보면 암모니아가 27%, 메탄올이 21%,
LNG가 15%, 그 다음에 싱글 퓨얼이라 해가지고 우리 뭐 벙커시오 같은 그 연료가 한 34%.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싱글 퓨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CCUS와 같은 그런 장비들을 달게 되면 아직까지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규정이 안 돼 있지만 그런 탄소 포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엔진과 어떤 시적절한 기술하고 접목을 하게 되면 그 넷제로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나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는 암모니아도 50년에는 예견상으로 한 25%에서 4분의 1 정도의 이 연료를 떼는 배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도 여기 보시면 수소가 없죠. 그래서 한 20메가에서 80메가 되는 그 엔진들은 아직 수소 엔진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박의 추진으로 들어가는 투스트로크 엔진의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탄올 엔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2억 마력 달성,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2억 마력은 아직 일본도 달성을 못하고 중국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따라올 수 없는 어마무시한 숫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힙젠 엔진도 지금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디젤 사이클이나 오토 사이클은 다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온 기술인데 그 기술 베이스에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쪽은 마켓시ェ어를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게 22년도 거고 이게 2023년 올해 내용입니다. 선종이 지금 보면 컨테이너 3개 중에서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있고 그 다음에 PCT실에서 자동차 운반선 이쪽에 있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작은 쪽에 있는 컨테이너 선박들이 DF 엔진을 사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LNG나 이런 쪽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뭐 작년에 수주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로 큰 선박들입니다. 큰 선박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CMA, CGN 이런 쪽의 선주들이 앞다투어서 이 DF 엔진을 발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메인 엔진 같은 경우는 전체 69%가 DF 엔진이고 그 배에는 메인 엔진이 한 대에서 들어가 추진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전용으로서 4대 보기 엔진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보면 72%가 이미 DF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그 안에 보면 지금 메인 엔진 같은 경우는 여전히 LNG가 54%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거는 저희가 수주된 거로 기준으로 하면 35%가 저희가 전 세계 1위의 그 생산, 마켓시ェ어 업체인데도 이면서 메탄올이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 엔진도 이미 23% 정도 올라가 있고 저희가 지금 마켓시ェ어로 보면 이 메탄올 엔진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상 발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제 그 디젤 엔진에서 LNG DF 엔진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 개발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암모니아 엔진, 수소 엔진을 가지고서 똑같이 저희가 지금 전 세계 2200세트에 62개국이 이만큼 저희가 수출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각 나라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서서히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연료에 해당하는 메탄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퓨얼이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연료를 떼는 엔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이게 선박의 추진용뿐만 아니고 육상 발전 쪽에서 이런 부분들 인콰이리들이 지금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뭐 옛날에 텍사스나 이런 쪽에서 겨울에 한파가 와가지고 그때 태양광이 안 돼서 사람이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부하의 변동성에 날씨의 어떤 영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드로서 어벨러빌리티라고 하는 유용성이 굉장히 높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 퓨얼과 관련한 탄소 중립 연료가 되는 요 엔진과 연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뭔가 세트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발전 시장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관련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동영상인데 뭐 하여튼 그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고압의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고압 DF, 저압 DF가 있는데 고압 DF는 그냥 그 연료를 고압으로 쏜 다음에 그 디젤 같은 파일럿 퓨어로 해가지고 이거너시를 시키는 그런 걸 이제 고압 DF라고, 요거는 이제 LNG를 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메탄올 엔진,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엔진들은 다 요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저압의 DF는 여기는 액상의 연료를 주로 쓰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기상으로 만들어서 베이퍼라이징을 시켜가지고 요 밑에서 가스를 공급을 해서 압축을 시켜서 폭발시키는 요게 이제 저압 DF라고 하는데 시장은 앞으로 아마 이 고압 DF 엔진으로 디젤 사이클로 베이스로 가는 쪽으로 아마 그 다 갈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포스트로크 힘센 엔진 얘기인데 뭐 디젤은 디젤 사이클을 쓰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 그 LNG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트 쪽에다가 가스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이게 만약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로 가게 되면 이런 저압 방식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이게 메탄 슬립이라든지 암모니아 슬립과 같은 그런 궁극적으로 그린하우스 가스가 그 대기적으로 방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메탄올 엔진도 이런 디젤 방식으로 다이렉트 인젝션에서 하는 방식으로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이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수소 엔진은 이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 방식으로 할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이제 메탄올 엔진과 관련해서 그 투스트로크 경우에 저희가 마일스톤인데, 메탄올 엔진은 2015년부터 대형 그 추진용 엔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박은 좀 신기해서 왜 메탄올하고 암모니아나 이런 부분들이 선박에 넣어서 먼저 나오냐. 아까 누가 질문도 주셨지만 지금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잘 안 되는 게 수소 공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선박은 이미 메탄올 운반선이 있고 암모니아 운반선이 있습니다. LPG 운반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 화물창에 들어가 있는 그 화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엔진에다 공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메탄올 엔진이나 암모니아 엔진은 훨씬 더 자동차나 이런 육상 쪽보다는 더 상용화가 더 쉽게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2015년부터 투스트로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는 일단 요게 초대형 컨테이너선까지 들어가는 저게 이제 한 40메가 정도 되거든요. 그 엔진들이 이게 그 제작이 돼서 지금 내년 1월에 배가 출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힘센 엔진 같은 경우는 메탄올 엔진 같은 경우는 유럽의 메이커가 뭐 프로톤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계 최초로 메탄올 엔진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저희가 선주하고 먼저 계약을 하고 엔진을 개발한 것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머스크가 저희 찾아와서 메탄올 되냐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1년 반 안에 저희가 만들어서 납품했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추진용이라든지 좀 작은 보아도 머스크에서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 두 가지 모델들이 나와서 머스크가 발주한 선박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지금 열심히 R&D 그 중에 있는데, 뭐 최근에 기사가 나왔다시피 제가 미포조선에서 요 지금 엑스마라고 하는 선주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LPG인데 고기의 두 척을 제외한 뒤에 3, 4, 5선부터는 이제 요거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이미 요거는 계약이 됐고요. EPS나 이런 쪽하고 굉장히 선주들이 하는데 지금 그 인콰리가 한 60척 정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메탄올 나온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미 암모니아가 60척 정도의 인콰리가 있어서 이게 기술의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만 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두 개 모델에 대한 포스트로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투스트로크는 유럽에서 개발하지만 2024년, 25년에는 시장에 암모니아 엔진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수소 엔진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수소 혼소라 해가지고 LNG에다가
수소를 25% 수소를 넣은 그는 이미 저희가 실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고객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엔지니어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25년에 100% 수소로 운전하는 그 포스트로크 엔진을 만들어서 요거는 바로 지금 동서발전이라든지 국내 발전사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국제과제화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을 확대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게 로드맵인데, 뭐 저희가 지금 그 아까 엔진과 관련한 쪽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암모니아 수소까지가 저희가 가는 게 25년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협업을 해서 마린용으로 추진용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에도 저희가 AM이라는 부분들을 한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소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장이 남았는데, 이제 이 모빌리티라고 하면 아까 제가 초장의 제목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박 쪽은 메가와트의 어떤 출력이라는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리던던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엔진 베이스로는 어쨌든 간 연료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이게 연료전지나 그 다음에 이런 배터리는 중소형 추진 선박이나 이런 쪽에 좀 타겟팅이 맞춰가지고 중대형 선박 시장과 그 다음에 중소형 선박 시장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연료들은 모두 탄소 중립 연료를 쓰는 그런 쪽으로 그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아까 효율 얘기하셨는데 전기 추진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하고 해서 엔진하고 배터리,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그 피지빌리티 스타디 상으로는 그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시장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고, 이 SMR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도 당장은 추진용으로는 그 쓰기는 힘들지만 해상 플랜트나 이런 쪽에서 암모니아나 수소 생산을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고, 이 부분들은 IMO에서도 그 관련한 룰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SMR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어떤 저희가 드리고 좀 싶은 그 의미는 이미 이게 부분이 너무나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엔진뿐만 아니고 연료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이런 원자력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수용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게 혼자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그 내연기관을 하면서 LNG DF 하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이거는 그 R&D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디젤 엔진 몇백 년, 그 다음에 LNG 한 15년에서 20년 돌려본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을 시장에 팔 때 고객한테 신뢰성이 있는 제품을 주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본에 강한 기업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이나 그 원익 개시 바뀌겠지만 이런 기본에 좀 강하면서, 그리고 요즘 AI 같은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업을 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품을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변수를 감안해서 세이프티 디자인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쌓여있는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전수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그렇지만 이 쌓인 지식의 양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력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지식인이 돼야지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동력원 자체가 변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을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저희 사업부 영역인데, 뭐 엔진은 저희가 계속 하는데 탄소 중립 연료라는 거라서 바뀌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연료전지나 배터리는 시스템 효율 향상하는 관점에서도 저희가 기술 개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그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 선박에서 CO2 저감을 전략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소속가님. 그냥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기계공학부 4학년 하영명이라고 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요즘에 아람코랑 이제 오일뱅크가 지금 블루 암모니아에 대해서 착각을 되졌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암모니아 엔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가져서 전문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엔진을 개발하면서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을 하면서 혹시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민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 첫 번째 고민은 기계공학적인 베이스로 보면 암모니아가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불을 어떻게 잘 붙이면서 불을 잘 안 붙는다는 건 에미션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녹스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조금 프리스타디나 이런 부분 희망적인 게 있지만 결국에는 연소 효율이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엔진과 에미션이 적정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고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연료 공급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랜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리크가 되면 레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리크가 되면 아시죠? 암모니아는 흡입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시운전할 때 리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그 무인화 시스템을 깔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은 성능과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저희가 제일 지금 고민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좋은 발표해 주신 HD연대 손정호 전문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